여러분, 손주를 돌봐주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저는 65세 할머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떠난 그 수많은 주말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해외 리조트, 와인잔, 그리고 낯선 남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 조금 급했습니다. 약간은 미안한 듯,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더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요. 저는 그래, 데려와라 한마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주 얼굴을 보면 그냥 무너집니다. 방긋방긋 웃는 작고 사랑스러운 손주의 얼굴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시린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냄새를 맡으면 그냥 세상이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랄까요? 며느리가 맡기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조금 빠르더라도, 옷차림이 좀 과하게 화사하더라도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친구 모임이 있어서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직장 동료들이랑 워크숍이 있대요라고 했지요. 나중엔 아예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겨주고 저녁에 올게요 한 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아들은요? 아들도 바빴습니다. 주말 출근이 잦아졌고 저녁에 연락을 해도 회식이에요 라는 문자가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낮에는 공원을 걷고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밤에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몸이 힘들어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고 달래며 밤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소리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할머니는 언제나 건강하고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간혹 오늘 너무 늦을 것 같아요라는 연락과 함께 다음날 아침에야 나타나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새벽 공기가 찬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쁜가 보다 싶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른 척했던 거겠지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손주와 며느리가 제 집에 잠시 와 있던 어느 날 방에서 자던 손주가 깨는 소리에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핸드폰을 둔 채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에서 잠시 쉬고 있던 저도 손주의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화면이 켜 있는 며느리의 핸드폰이 있었고 저는 그냥 핸드폰 화면을 꺼주려다 흠칫 놀라 멈췄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사진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야자수가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진 수영장, 그리고 그 옆에 선베드에 기대어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사진 아래 댓글에는 너무 예뻐요, 부럽다, 어디야?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제가 아이 고열로 밤을 꼬박 새웠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가까운데 다녀올게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데가 해외 리조트였나요? 며느리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건은 다른 거였지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잘 다녀오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영문을 모르셨습니다. 그 주말에 며느리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뜨고 싶지 않았지만 한번 눈이 트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며느리 SNS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카페 투어, 골프 모임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식사,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한 사진들. 그 중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사진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선이 다정했고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들른다고 할 때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고가의 선물과 두툼한 용돈이 갔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생일의 봉투 하나가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그 봉투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제 생일날 아들 내외가 잠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얼핏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주는 그냥 너무 이쁘니 봐준다고 쳐도 생일과 명절에만 달랑 10만 원이라니. 제 친한 친구들은 손주 봐주는 보수도 받아야 한다고 난리입니다만. 그날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힘들다는 건지 제가 힘들다는 걸 안다는 건지.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언제부터인가 아들이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홀로 금반지 팔고 힘들게 식당 일, 공장 일 하면서 공부시킨 그 착한 내 아들이 가정도 뒤로 하고 늙은 엄마가 힘들게 손주 돌봐주는 사이 딴짓을 한다는 게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 핸드폰에서 또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떠나던 날 며느리가 호텔 로비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났습니다. 서러웠냐고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채 끓어오르기도 전에 이상하게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쏟으면서 아들한테 매달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엄마 왜 이래요 소리나 들을 것 뻔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제가 본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 날짜, 며느리가 말했던 것들, 실제로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아들 카드 내역도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잠깐 들렀다가 지갑을 두고 간 날 저는 명세서를 봤습니다. 식당 이름들, 호텔 이름, 그리고 날짜들. 아들이 바빠서 주말에 못 왔다던 날에 찍힌 결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음 주말에 또 아이를 맡기러 왔을 때도 저는 평소처럼 받아줬습니다. 무슨 일 있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쌓아온 증거가 충분해질 때까지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괜찮다고 생각해 온 세월이 얼마나 됐을까? 65년을 살았는데 진짜 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먹먹함이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확신 같은 거요.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자고 제가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온 것 같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무심하게 왜요, 엄마?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는 니네가 보렴. 엄마가 더 이상 봐주기 어렵겠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갑자기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았고 증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서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부부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순간 며느리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게 엄마가 내게 차려주는 마지막 생일 상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이 집과 공짜로 니네가 살고 있는 엄마 명의 아파트 모두 바로 정리할 거야. 그러니 조만간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던지 친정으로 들어가던지 하렴. 엄마는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남은 여생 이제는 좀 즐기고 싶어. 천천히 먹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렴. 엄마는 잠시 바람 쐬고 오마. 그리고는 잠시 집을 나왔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발걸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에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그 허러움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텅 빔이 오히려 처음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좋아했던 꽃꽂이 책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보내고 일하면서 한 번도 다시 펼쳐본 적 없던 책이었습니다. 책 사이에는 말라버린 꽃잎이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아직 향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나를 위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오래된 꽃꽂이 책을 펼쳤습니다. 책 사이에서 말린 꽃 하나가 떨어졌어요. 언제 꽂아뒀는지도 기억 안 나는 꽃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아직 향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버려진 것 같아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희생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 계속 아름다워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뜨끔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나셨던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께 알려 위로받고 싶거나 호소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각색하여 사연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다음에 또 가슴 찡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막힌 인생 편지였습니다.